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 전설의 교양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신기한 우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명 말세를 알려주는 우물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우물입니다. 가시죠. 충청북도 증평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해 아무리 최악의 가뭄이 왔다고 한들 이 우물만큼은 절대 마르지 않아서 옛부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우물이었죠. 하지만 이 우물은 물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마을과 나라의 큰 재앙을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중요했습니다. 먼저 이 우물이 생겨난 설화부터 보이시죠. 1456년 여름, 오랜 가뭄으로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당시 한 스님이 지금의 충청북도 사곡리의 사청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웠기 때문에 스님의 갈증이 더욱 심해졌고 주변에 있는 우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마을에는 우물이 없었고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 물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스님은 목이 너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집에 있던 안악내는 현재 물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안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물을 길어오겠다고 물동이를 이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님은 집에 앉아 타는 목마름으로 안악을 기다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안악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드디어 안악이 집으로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는 안악에게 대체 물을 어디까지 가서 구해왔냐고 물었죠. 그러자 안악은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마을의 물들이 모두 말라버렸고 여기서 심리는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왔다고 대답합니다. 처음 본 자신을 위해서 심리나 떨어진 곳을 다녀왔다는 말에 탄복한 스님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살핀 스님은 어느 한 곳에 다다라 지팡이로 땅을 3번 정도 두들기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니 우물을 만들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스님이 가리킨 곳은 큰 바위였고 안악은 대체 바위 밑에서 어떻게 물이 있냐고 묻습니다. 스님이 말하길 이곳을 파면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솟을 것이고 여름이면 냉차 같은 시원한 물이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우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심한 장마에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닷새 동안 파자 드디어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스님은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넘치거나 줄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3번째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 후 이 우물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우물을 말세 우물로 부르기 시작하죠. 스님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물은 넘치는 일 없이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수분 공급원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물을 길러왔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우물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선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이때가 그 유명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 우물은 400년 가까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0년 중순 두 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겪게 되죠. 그렇다면 1950년 6.25 전쟁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우물이 넘치지 않았지만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던 우물의 높이가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다시 넘칠 만큼 우물의 높이가 3일 동안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1995년 11월이었으며 국가부도의 날이 왔다고 하죠. 현재 이 우물은 충청북도 기념물 143호로 지정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영엄한천이라고 해서 영천이라 부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는 이 우물을 시멘트로 바꿔 상수도로 이용했으나 마을에 잦은 애군이 껴서 결국 원상복구를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3번째 우물이 넘치는 순간 말세가 오기 때문에 해마다 봄, 가을에 우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을 퍼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나라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넘쳐 흘러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다행히도 넘치지는 않네요.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대대로 신을 받들고 이 신은 대를 이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이 죽으면 그 자식이나 그 밑에 있는 자손까지 그 신을 이어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무병을 알아야 하죠. 하지만 만약 신을 모시는 무당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어떤 귀신이 될까요? 무당 귀신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무당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표독스럽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종류가 있고, 죽어서도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무당귀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사람을 해치는 무당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전해져 왔습니다. 옛날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주 출몰했고 사람을 죽이는 무당 귀신의 일화가 가장 유명하죠. 이 무당귀는 전형적인 무당처럼 생겼고 한 손에는 부채,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갓을 쓰고 있습니다. 옷 또한 알록달록한 무당의 옷을 입고 있으며 성격이 매우 표독스럽고 말을 할 때 톡톡 쏘아 붙이는 게 특징이죠.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자식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그와 관련된 설화 보시고 오겠습니다. 밀양 손병사의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 남원읍에 도착하자마자 기생을 데리고 하루 해가 저물도록 놀다 보니 100냥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기별을 해 돈을 지불했다. 집으로 돌아와 회례를 사흘 동안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뒤쪽에 조그마한 움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종은 여막 모시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그 여막을 뜯으라고 명령했고 종이 나서지 못하자 직접 그 여막을 뜯어버리고 양반이 어찌 무당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냐며 불을 질러버린다. 몇 년 후 아들을 낳아 알콩달콩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당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자식을 잡아간다고 윽박질렀고 그 며느리는 그렇게 하라고 대답해버린다. 그러자 며칠 뒤 그 아들이 죽었다. 그 뒤 아들을 또 낳자 다시 그 무당 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아들을 잡아간다고 하자 또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다. 그런 다음 귀신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항복을 하면서 말하길 그들의 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 다음에 태어날 아들은 자신이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 귀신에게 밥 한 상을 차려줬고 잘 먹고 간다면서 유유히 떠나게 된다. 3년상처럼 집 근처에 초가를 지어놓고 제사를 치르는 곳을 여막이라고 합니다. 어찌 무당을 섬길 수 있냐며 여막을 불태웠고 그 이후 무당 귀신이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무당귀가 아들 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결국 며느리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설화입니다. 무당귀 목격담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아주 섬찟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당귀가 나타나면 항상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무당귀 목격담에 따르면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한 학생이 이사를 온 후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귀신이 방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가위에 눌리면서 귀신의 형체를 봤더니 영락없는 무당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귀신은 배 위에 올라가 굿을 시작했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한동안 봐야 했죠. 다음 날이 되자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내 못 버티고 이 집에서 도망 나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원래 무당집이었는데 무당이 죽고 나서 주인이 원룸으로 바꾼 집이었죠. 이처럼 무당귀의 경우 사람을 조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목격담도 있죠.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귀신이 너무나도 많더랍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귀신이 많냐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끝을 보니 무당으로 보이는 귀신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이 모시던 신으로 보이는 귀신도 함께 서 있더랍니다. 이 무당귀는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을 달래 하나씩 저승으로 보내주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자신이 했던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달랬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섭다면 한없이 무서운 게 무당귀라고 하고 귀신 중에서도 급이 상당히 높다고 전해져 옵니다. 생전에 귀신을 보고 그들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하지만 만약 밤에 자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진짜 무당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만약 찾아간 무당이 무당귀보다 약할 경우에는 전혀 방도가 없다고 하죠. 결국 신력의 차이인데 죽어서도 그런 게 이어진다고 하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10년 전만 해도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아파트라는 게 생겼는데 그곳이 바로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시골에 유일하게 아파트가 생기는 거였고 동네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던 도중 그 산에 있는 많은 묘지들이 이장을 했고 무엇보다도 땅을 파다가 연고를 할 수 없는 유골들도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게 딱히 와닿거나 중요한 게 아니어서 당장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처음 본 아파트의 이미지는 고급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저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사를 온 직후부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엄마의 얼굴 전체에 다크서클이 휘감고 있던 게 생생히 기억날 정도였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작 중요한 것도 아니었죠.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다 같이 잠을 잤는데 유일하게 형만 자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부모님과 저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저만 멍하니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TV 앞으로 새까만 남자 둘이 걸어가는 겁니다. 당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정확하게는 귀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그 아저씨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 둘을 봤는데 어쩔 때는 둘이 베란다로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했고 TV 앞에서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고 있는 엄마 옆에 앉아서는 뚫어져라 엄마를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둘이 말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괴리감을 못 느끼고 그냥 구경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밝은 대낮이었는데 부모님은 일을 하러 가셨고 형은 농구를 한다고 밖에 나가서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입이 너무 심심해서 500원을 들고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집을 보면서 베란다 층수로 우리 집을 손가락으로 세면서 오고 있었는데 집까지 딱 세는 순간 베란다에 남자 어른이 나와서는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더군요. 당연히 어린 마음에 아빠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아빠!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대답도 안 하고 여전히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 저녁 7시였는데 이렇게 일찍 오신 게 반가운 마음에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애타게 아빠를 불러도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아무런 이상한 것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날도 역시 부모님이 부부 모임을 나가서 형과 둘이 집에 있었는데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TV가 앞뒤로 뚱뚱하고 제 몸집보다 큰 TV였는데 그 뒤에서 남자 얼굴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매일 밤 봤던 그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대뜸 저에게 TV를 끌어안아 보라고 말하더군요. 어른이 하라고 하니 TV를 안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 저를 보고 씩 웃고는 그대로 TV를 제 쪽으로 밀더군요. 정확히 가슴에 TV가 넘어지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방에 있던 형이 나온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는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울고 있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술학원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자 불을 켜고 짱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불이 꺼진 주방을 보니 아빠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반가운 마음에 아빠 언제 왔냐고 불렀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내려다보고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쌍욕을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어찌나 흥분했는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눈에 있는 실핏줄까지 다 터지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7살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 아빠인 줄 알고 울고 있는데 주방을 보니 식탁 의자에 또 다른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온 엄마가 깨워서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죠. 엄마를 보자마자 아빠한테 혼났다고 일렀는데 엄마만 퇴근했을 뿐 아빠는 퇴근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걸 저 혼자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안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신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주말 저녁에 아빠는 낚시를 갔고 저는 거실, 형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서 엄마 혼자 욕실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는데 한참을 목욕을 하던 도중 누군가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들기더랍니다. 엄마는 저나 형이 화장실이 급해서 온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둘 다 화장실 문을 두들긴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오줌이 마려우면 벌컥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을 두들기는 건 말이 안 됐는데 문고리를 한 번 안 돌리더랍니다. 애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어서 문을 열었지만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죠. 애들을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다시 욕조로 들어가 앉은 순간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야, 목욕하네? 야, 봐봐. 목욕한다니까? 그러게. 목욕하네. 조용히 해라. 들리겠다. 야, 이미 들린 것 같은데? 보는 거 아니야? 그 둘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옆집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집은 복도 끝에 있는 집이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남자들을 이야기했는데 까만 아저씨들을 많이 봤다고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남자 귀신들에게 시달린 건 저와 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은 유독 이 집에서 가위에 많이 눌리고 심지어 몽유병도 앓았습니다. 그런 형이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형이랑 같이 잔 날도 많았는데 가위에 눌리지 말라고 형 배에 손을 올려놓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올려놨던 손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엄마가 쓰다듬던 게 형의 배가 아니라 까맣고 충혈된 눈을 한 개더랍니다. 시뻘건 혀를 내밀고는 헉헉대는 개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 위를 보니 창문 밖에서 웬 남자가 서서는 엄마를 보고 있더랍니다. 당연히 엄마도 가위에 눌린 줄 알았는데 손, 얼굴, 눈도 잘 움직이고 절대 가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남자와 몇 분을 눈만 마주친 상태로 있었는데 혹시나 다른 곳을 쳐다보면 그대로 창문을 넘어와 방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옆에 있던 개가 거칠게 숨을 쉬길래 무심결에 그걸 보고는 다시 창문을 봤더니 어느새인가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형의 몽유병 증세가 시작되었는데 아빠의 증언에 따르면 형이 바지를 벗고 자꾸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옛날 아파트답게 현관문에 잠금 장치가 맨 위에 길게 거는 쇳덩어리 하나에 그 밑에 돌리는 잠금 장치 그리고 손잡이 꼭지에 달려 있었죠. 몽유병 증세가 어찌나 심했는지 그 세 개의 장치를 다 잠가도 그걸 다 돌리려고 했고 아무리 말려도 자기네 나갈 거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큰 소리가 나니까 옆집에서 나와서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는 잠에 들다가 다시 일어나서 정신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이 아파트에 살았던 3년 동안 매일 이 짓을 반복했습니다. 몽유병 증세를 보일 때 건들면 계속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형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면 절대로 건들지 않았죠. 당연히 본인은 자기가 돌아다녔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이 집에서 나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 이상하고 흉흉했습니다. 옆집에는 중학교 1학년짜리 형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있었죠. 저희가 이사를 간 지 2년 뒤에 집에서 그 형이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아들이 죽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매일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라고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저희 집 밑에 층에는 무당 아줌마가 살았는데 동네에서 저랑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거나 저를 보고는 침을 뱉고 간 적도 있어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 근처에서 살고 있지만 절대로 그 아파트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백화점과 견줄만큼 큰 건물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만 생겨서 폐허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짓던 백화점도 완공하고 오픈도 못한 채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매번 진동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아파트에 살았던 예쁘장한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그 엄마가 하얀 티코에 애를 태우고 그대로 동반 자살을 해서 국화꽃을 놨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글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시 이곳이 대체 어디냐고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댓글이나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청주에 있는 주공아파트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하는데요. 절대로
산은 함부로 깎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신이 있기도 하지만 산을 지키는 신 외에도 그곳에 잠든 귀신들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걸 건들면 당연히 그 터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애써 믿어달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상하게도 주변에 귀신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 방에는 온통 테마부적부터 시작해서 염주, 십자가, 천수경, 성수 등 귀신을 쫓는 물건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싫지만 몇몇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중 지금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종종 제품을 몇 달 동안 보관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들을 보관해야 할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찾아야 했죠. 저와 부장님에게 창고를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니 당장 물류 창고를 찾으라는 필명을 받들고 창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부동산 전화, 벼룩시장 등을 열심히 뒤졌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죠. 한참을 돌아다니다 장소를 찾지 못하고 부장님과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고 있다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슈퍼 아주머니께 근처에 창고 건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고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군요. 저희야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밑에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시더군요. 털레털레 거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 그 집은 2층 집이었고 2층에는 주인 4외가 살고 1층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창고로 쓸만한 곳 소개받아 왔다고 말하고는 1층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꽤나 어두침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거리가 가깝고 차량 접근성이 좋아 승하차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주인 집과 내고를 시작했는데 웬걸 확실히 들어온다고만 말하면 엄청 싸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는 인테리어 조금 손보고 바로 물건들을 적재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날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야간 작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 번개가 치더니 부슬부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도 오겠다 야참을 먹자며 족발에 소주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3명이서 비를 보며 소주를 먹으니 그렇게 잘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들이키다 보니 오줌이 마려워졌고 집 뒤쪽으로 돌아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고 담배 한 대 피워 물고는 불빛 삼아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천둥이 쳤고 순간 0.1초 정도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 사이 화장실 천정에 웬 여자가 매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봤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허공에 떠 있는 걸 보고는 귀 뒤까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오줌을 싸는 건지 오줌이 흐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입에 문 담배가 침으로 다 젖기 시작했는데 자크는 올리지도 못하고 잽싸게 뛰어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 와중에 자크 밖으로 그것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짐 싸서는 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에서 창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제가 그 창고의 책임자로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고에서 제품 출하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고 재고 물량 점검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꿀보직이라면서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일이 죽는 것보다 싫었죠. 한숨을 푹푹 쉬고는 창고 입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고 방구석마다 팥도 뿌리고 책상에 불교 서적을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마침 출고차 하나가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회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 출고를 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고 전화에 전화벨이 울렸고 깜짝 놀라서 받아보니 신호음만 뚜뚜거리더군요. 누가 장난 전화를 했나 싶어 확 끊었는데 이내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다시 수화기를 드니 역시나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받아보니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8시에 출고한 차량인데 창고에 손지갑을 두고 나왔다고 11시 3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전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 손지갑은 찾을 수 없었는데 별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아 PDA로 게임을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PDA 게임은 지금의 갤럭시 노트처럼 펜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하다가 펜을 떨어뜨렸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길래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숙이는 순간 전화선이 보이는 겁니다. 책상 다리에 전화선이 걸려서 빠져 있었는데 수화기를 들어보니 전화는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방금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가 생각났고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전화선이 빠졌는데 어떻게 통화가 될 수 있었나 싶었고 혹시나 모른다며 8시에 출고한 운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방금 전에 손지갑 찾으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오밤중에 무슨 말하는 거냐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나머지 운전사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창고 전화번호가 임시로 개통된 번호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서는 허겁지겁 셔터를 내리고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회사 동료 2명이 있었고 1명은 술이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놈 집이 워낙 멀고 인사불성이라 일단 급한 대로 창고로 데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놈 둘 다 창고 뒤에 있는 쪽방에 뉘었고 이 방이 창문 하나만 넘으면 제가 예전에 귀신을 봤던 화장실이 있던 곳이었죠. 혹시 몰라서 창문을 닫아놨더니 이놈들이 더워 죽겠는데 왜 창문을 닫냐며 그 정신에 일어나서는 창문을 열고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냐 싶어서 창문 위에 열쇠를 놓고 창고 밖을 나섰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개떡같이 보내고 다음날이 되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저녁 7시가 되자 그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대뜸 어제 그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기더래요. 술김에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을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잡아당겼고 나중 되니까 점점 아프더랍니다. 이 방이 쪽방이다 보니 창문이 굉장히 낮았는데 아파서 눈을 떠보니 웬 산발을 한 여자가 창문에서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더랍니다. 마구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머리를 잡고 놓지를 않아서 2년 죽인다고 그대로 창문을 뛰어넘었는데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그대로 토를 했답니다. 시원하게 토를 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졌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술도 좀 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대체 위층 사는 새끼들이 누군데 사람 머리 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층에는 외아들 하나 살고 있어서 여자는 없었을 뿐더러 그 여자가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11시 30분에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열쇠를 받았는데 아직도 분이 안 가셨는지 그놈이 계속 씩씩대고 있더군요. 아직도 어제 자기 머리를 잡은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장 또다시 그 창고로 가야 해서 급한 대로 프린터로 관세음보살 전신상을 출력해서는 창문 위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동안 화장실에 가도 이상한 일이 없었고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창고 일도 익숙해져서 칼퇴근이 기본이었는데 제가 꿀보직을 얻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사 직원들이 놀러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영업 나와서는 일 안하고 버너 피워서 라면도 끓여 먹었고 다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가리도 갔죠. 그러다 문득 창문 위에 제가 붙여놓은 관세음보살 그림을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술에 취해 있던지라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 귀신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다행히 다들 그냥 웃어넘겼지만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다들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술을 먹은 사람이 저까지 4명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가장 막내인 직원이 뒤로 나자빠져 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기절한 사람을 봤는데 창고로 데려와서 뺨 때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 그제서야 눈을 떴고 황소만한 덩치인 놈이 일어나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변기 안쪽에 웬 여자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그대로 자빠져 기절을 했던 거였죠. 워낙 말이 많은 친구여서 금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창고 여자 귀신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호기심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직원이 창고를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고참 하나가 술을 마시고는 2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귀신 나오는 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엄청 닥달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저녁만 되면 직원들에게 전화가 와서는 너 혼자 거기 있어서 괜찮겠냐는 장난 전화가 오기도 했죠. 그러다 회사 상사 하나가 이제 한 번만 더 귀신 이야기 나오면 창고 옮길 거니깐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데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를 사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맞은편 집에 2층에 누가 이사를 오는지 이삿짐 차량이 서 있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창고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람도 쐴 겸 다시 창고 밖으로 나오니 이사하는 곳 앞에 아주머니 2분이 서 있더군요. 맞은편 건물 1층이 가방 공장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가서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넌지시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 2층에 이사 오는 사람이 아주 용한 무당이고 신들린 무당이라고 말하더군요. 오, 이게 웬 떡인가. 시간 되면 점이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들떠서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창고로 출근해 창고 문을 열려고 셔터를 만지고 있는데 발 밑에서 뿌직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누가 왕소금을 허옇게 쏟아놓은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주인집 대문부터 시작해서 창고까지 길게 소금을 쏟아놨는데 자세히 보니 창고 건물 주변으로만 소금을 왕창 부었더군요. 당시만 해도 누가 소독을 했나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오전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2층 무당집에서 국거리를 하는 건지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한참을 듣고 있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그래서 뉘신가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저를 보지도 않고는 뭔가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니 갑자기 저한테 확 뿌리시더군요.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제 말도 가뿐히 무시하고는 그대로 다시 무당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곳에 못 있겠다 싶어서 당장 내일 회사에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입구 차량이 온다고 하더군요. 창고가 닫혀서 놓을 곳도 없다고 말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잘 정리하라고만 말하고는 사람 하나 더 붙여줄 테니까 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창고 정리부터 시작했는데 멀때같이 키가 큰 친구 하나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얼마 전에 지사에서 복귀한 직원이라고 소개하고는 같이 창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일하고는 담배나 살 겸 슈퍼로 향했습니다. 담배랑 커피를 사서 가려고 하니까 슈퍼 아줌마가 혹시 저 밑에 창고분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맞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서 항상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내릴 때만 사람이 있고 저녁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혹시나 싶어서 아줌마 여기 오래 사셨냐고 물었더니 벌써 15년째 슈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정에 훤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요량으로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려고 창고로 돌아오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쏘아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바람이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쪽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관세음보살 사진으로 철사로 고정시켜놔서 열 수가 없었는데 이게 왜 열려있냐고 말했더니
오늘 온 직원이 너무 덥다고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고는 열었다는 거였죠. 이렇게 더운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고 하길래 차마 귀신 나온다는 말은 못했죠. 같이 밥을 먹고 조금 쉬고 있는데 급 오줌이 마려워졌습니다. 도저히 그 화장실은 갈 용기가 안 나서 급한 대로 밖에 나가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오줌을 쌌던 곳에서도 창고 화장실이 훤히 보였는데 싸고 있는 도중에 계속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마치 쇠를 돌리는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창고 화장실 문이 계속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새로 온 놈이 화장실을 쓰고는 문을 안 닫아놨는지 바람에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 하얗고 빨간 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찌푸려서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더군요. 마치 분칠이라도 하듯 하얀 손과 시뻘건 손톱이 나와서는 그 문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줌도 다 못 싸고 그대로 창고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짜고짜 창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직원은 후다닥 쪽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낑낑대더니 갑자기 손을 확 하고 뒤로 빼는 겁니다. 마치 전기라도 감전되는 것처럼 빠르게 손을 뺐는데 그리고는 이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180이 넘는 남자가 방바닥을 기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고 꽥꽥 소리를 지르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면서 창고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숨을 고르고 있으니 이놈이 저한테 명령을 내려달라는 듯 쳐다보더군요. 곧바로 하역 차량이 들어왔고 저희 둘 다 지금 방금 거기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으니 운전사가 내려서는 창고 안을 보면서 아무도 없냐고 기웃대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창고로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둘 다 물건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 쪽으로 가서는 창문을 발로 차서 겨우 닫았죠. 하역 작업을 마치고 차량이 떠났는데 뒤를 보니 이미 이놈은 당장이라도 나가자는 듯이 자기 물건들 다 챙겨서 열쇠를 들고 있더군요. 저도 따질 것 없이 바로 짐 챙겨서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놈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넌 짓이 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봤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창문 닫으라고 소리쳤을 때 도둑 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1m도 안 되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몸은 없고 덜렁 얼굴만 허공에 떠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봤냐고 했더니 머릿속에 남는 건 대갈통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회사로 출근해서 당장 건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도저히 귀신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소연했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결국 다른 창고를 알아보는데 동의해줬습니다. 결국 다시 그 부장님과 다른 창고 장소를 물색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둘을 창고에 박아놓고 몇 가지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알아보기 전에 부장님을 모시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여기 밑에 건물 1층에 있던 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창고 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한 달을 못 버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 동네가 유흥업소들이 많았던 동네라고 말하더군요. 쉽게 말해 방석집이 많았는데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방석집 거리였는데 언젠가 살인사건이 나와서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고 그 이후로 방석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이 난 곳이 저희가 있던 창고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아무리 방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나갔다는 거였죠. 저희도 물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데 귀신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잘 알 거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일단은 다른 창고 건물을 물색하러 다니다가 저녁 6시쯤 신입들도 걱정되고 해서 부장님과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니 신입들은 신이 나서 제각기 놀고 있더군요. 일단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주인 아저씨가 돌아오면 방을 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주인 아저씨가 왔고 저희가 창고를 옮기려고 한다니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슈퍼 아줌마한테 이곳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체념한 듯 주저앉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슈퍼 아줌마 말처럼 이곳이 원래 방석집이었는데 마음씨 좋고 착한 아가씨가 가게를 했답니다. 아저씨 말로는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좋고 힘든 일을 하지만서도 늘 웃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였대요. 이 아가씨 옆에는 같이 일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친자매보다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생이었답니다. 원래 퇴폐업소 근처에는 깡패나 건달들이 꼬이기 마련인데 이 동네에도 건달들이 많았고 그중 한 명이 착한 아가씨와 눈이 맞았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에서 피를 엄청 토한 채로 죽어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경찰들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언니라는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도 와서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고요. 사인은 농약인지 독극물을 먹고 죽었던 건데 당시에는 자살로 결론을 지었답니다. 결국 방석집도 폐쇄되었고요. 문제는 몇 달 뒤 다시 경찰들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죽은 동생의 통장에서 돈 5천만 원이 언니에게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언니를 수배했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을 잡았는데 결혼한다는 남자놈을 조사해보니 원래는 진짜로 동생과 건달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며 같이 살인을 계획했던 거였죠. 5천만 원이 당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고 둘 다 그 돈을 노리고는 남자놈이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쳤고 아침에 주스에다가 농약을 넣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쪽방 창문 너머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의 말로 또한 처참했습니다. 그 건달과 언니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병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신원조회가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던 신참들도 사색이 되었고 부장님은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귀신이 불쌍해지더니 이내 술이 땡겨서 부장님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씀드렸고 근처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계속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범인들이 저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냐는 말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 새로운 창고를 알아봐야 했고 그때까지 신입들은 창고를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부장님과 다시 창고를 물색하고 있을 때 신입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지금 창고에 난리 났으니까 당장 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휴대폰 너머로 요사스런 소리가 들렸고 정황상 귀신을 본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창고에 난리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차를 돌려 창고로 향했죠. 창고에 들어가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팥과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꽹가리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렸습니다. 신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역시나 무당 할머니가 창고에 들어와 있더군요. 부장님과 제가 할머니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어찌나 힘이 센지 꼭 무쇠덩이를 잡고 끄는 것 같았죠. 일단 최대한 잡아당겨서 겨우 무당집에 할머니를 모셔다 놨는데 할머니께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면서 저희를 계속 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뒤지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일단 복돈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걸 알고 계시던 부장님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어 소반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소금을 들고는 또다시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으면 계속 거기에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이미 우리는 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부장님과 눈빛 교환을 해서 모르는 척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기다려. 이놈아, 두 눈 뜨고 본 놈이 그걸 몰라? 하는 수 없이 부장님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곳에 하얀 쌀을 가득 담고는 향을 정확히 3개 꽂으셨습니다. 이걸 들고는 거기 가서 피우고 오라고 하시고 양초도 2자루 챙겨주셨죠.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하니 뒤에서 지금 말고 해지면 피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용한 무당이라고 하니 저녁에 향을 피우기로 했는데 부장님도 이미 겁에 질리셨는지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그대로 내빼시더군요. 저도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창고로 가니 이미 신입들은 도망을 쳤는지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뛰어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더군요. 8시에 주인 아저씨가 오면 같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자고 말하고는 다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오자마자 빠르게 들어가서는 향을 피우고 그 양옆에 양초를 피우고는 곧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뭔가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이상한 마음에 회사로 안 가고 바로 창고로 갔는데 또 한바탕 난리가 나 있더군요. 맞은편에 있던 가방공장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위를 보니 무당집이 새까맣게 타고 뼈마디만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제 무당집에 불이 났고 다행히도 무당 할머니는 그 전에 사람들이 꺼내왔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창고로 들어가니 향초가 타지도 않았고 양초는 다 타버려서 온데간데 없었죠.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겨우 다른 창고를 찾았고 빠르게 계약도 했거든요. 이제 창고에 있던 제품만 새로운 창고로 옮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서 탱자탱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난데없이 두 신입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통화 끝나고 부장님과 창고로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주인집에 등이 걸려 있었고 그 집 아들이 상복을 입고 있더군요. 엊그제 주인집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을 했고 그대로 사망하셨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는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모르겠더군요. 어찌되었든 회사는 굴러가야 했고 이 때문에 부장님은 그 집에 가서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보증금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지옥같은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소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거짓은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한치의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창고는 아직도 있고 불에 탄 무당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있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섬뜩했던 기억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달 사이에 화장실에서 산발한 여자 귀신을 보고 그걸 본 사람이 꽤나 많네요. 무당집이 타고 주인집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했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죽어서도 이곳에 남아 사람들을 해칠까 싶습니다. 보통 자신의 원한을 풀면 떠나는 게 맞는데 자신을 배신한 언니와 건달이 저 모양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나타나네요. 어딘지가 가장 궁금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묘연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재밌게 보고 녹음하는 거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강령술이라고 하면은 도망을 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이 강령술은 몇 가지 방법 외에는 절대로 도망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식은 쓰리킹즈라고 부르며 도시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일종의 주술이죠.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이 의식은 그 기원과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세상의 존재인 왕, 여왕, 광대를 부르는 것은 공통적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강령술은 이름 그대로 3명의 왕을 불러놓고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절대로 이 의식을 하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식을 치르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건강해야 하는데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은 반드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며 무조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리킹즈는 다른 강령술과는 달리 제발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따라붙습니다.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뜻이니 제발 공포학과 학생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의식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문이 없고 크고 조용한 방에서 진행해야 하며 양초와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와 머그컵, 선풍기, 큰 거울 2개, 의자 3개, 알람 시계, 휴대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의식은 밤 11시부터 시작하며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이 의식에 대해 100% 이해를 못했다면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하고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방으로 가서 정확히 가운데에 의자를 하나 놓습니다. 의자는 북쪽을 향해 놓아야 되고 나머지 의자 2개는 중앙에 놓은 의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고 가운데 의자를 바라보게끔 놓습니다. 2개의 거울은 왼쪽과 오른쪽 의자 각각에 놓고 가운데 의자 뒤에는 선풍기를 놓습니다. 선풍기는 미풍으로 틀어놓고 방에 불을 끄고 침실로 돌아갑니다. 침대 옆에 양초를 놓고 새벽 3시 30분에 맞춘 알람 시계를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끌어안고 잠을 자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3시 30분에 눈을 뜨고 3분 안에 양초에 불을 켠 다음 의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 가운데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안고 있던 장난감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행하는데 만약 휴대폰 충전이 안 되었거나 3시 30분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선풍기가 꺼져 있다거나 3분 안에 의자에 앉지 못했다면 그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집에서 나와서 오전 6시까지는 절대로 집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침실에 두었던 양초를 가져와 가운데 의자 앞에 두고 다시 앉습니다. 절대 양옆에 있는 거울을 봐서는 안 되며 양초를 꺼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됩니다. 이제 2 거울이 놓인 의자 중 하나는 여왕이고 하나는 광대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여왕이나 광대 입장에서 내가 광대일 수도 여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왕은 항상 맞는 말을 하지만 광대는 사실과 반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광대인지 알아내려면 자명한 사실을 물어서 그 대답하는 걸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남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하면 여왕일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광대일 겁니다. 의식에 성공해 질문을 주고받을 때는 절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4시 34분까지 앉은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양초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끝내는 방법은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4시 34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방으로 와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래도 양초가 꺼지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준비했던 머그컵과 양동이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쓰리킹즈 의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강령술의 후기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들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기억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얼굴에 물이 뿌려져 있었다는 후기들도 있었죠. 의식을 하다가 정면을 봐야 하는데 옆에 있는 거울을 본 사람은 피범벅의 사람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모든 거울이 깨졌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식이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식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실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식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그 누구도 말을 안 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강령술이라는 거죠. 일부 강령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 의식 자체가 다른 세상의 존재들과 교류하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살이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위험한 의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네, 별 희한한 걸 다 하고 난리네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령술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강령술은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부산 송정에 있는 민박집에 놀러 갔다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는 한여름이었고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가 북새통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이 애초에 부산이었고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에라도 놀러가자고 하고는 무작정 차에 올랐습니다. 부산에 널린 게 해수욕장이지만 그나마 잘 알려진 곳이 송정이었기 때문에 다들 설레어서 단거리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휴가철 성수기라 콘도, 모텔, 펜션 등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자기가 민박을 구해오겠다며 가더니 진짜로 민박집을 구해오더군요. 다들 용서납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마지막 남은 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죠. 민박집에 들어서니 주인 아줌마가 방을 안내해줬는데 그때는 못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가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 방에 저희를 빨리 안내해주고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남자 4명이서 4만원짜리 싼 방을 구했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실컷 놀았기 때문에 피곤한 저희는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얼른 방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다들 순간적으로 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중 친구 한 놈이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장난스러운 말에 다들 동의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 외관과는 달리 화장실도 방에 있었고 싱크대에 선풍기, TV 등 민박집 치고는 내부가 꽤나 좋았습니다. 욕실에는 세면대, 변기, 거울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는지 모두 새 거였습니다. 일단 씻어야 하니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는데 원래 그런 건 잘 못 느끼며 살았지만 뭔가 화장실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샤워기 물을 트는 곳이 2곳이 있었는데 뭔가 급하게 공사를 한 것 같았고 흔적을 지우려는 듯 군데군데 덧칠해 놓은 시멘트들이 유독 눈에 띄었죠.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 모두 새 거였는데 대체 왜 화장실만 새로 고친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화장실을 보고는 그저 신기하다며 쳐다볼 뿐이었죠. 그렇게 4사람이 모두 샤워를 마치고 질펀하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왔는데 이때 저만 이 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다들 하나같이 저 화장실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 중 하나는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이 민박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하나둘씩 뻗기 시작했고 새벽 무렵이 되어서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급한 대로 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오줌이 나오기 직전인데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하며 빨리 나오라고 대체 안에 누가 있냐고 소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급기야 짜증이 나서는 얼른 문 쪽으로 가서 형광등 불을 켰는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3명 모두 방바닥에 골아떨어져 있었거든요.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이 다시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지자 비몽사몽 일어난 친구들은 왜 서 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방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친구 2명도 제가 일어나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결국 밖에 나가서 이를 보고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았던 거죠. 한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다짜고짜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나가자길래 일단 짐을 싸고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나가 한숨을 돌렸죠. 그러다 그놈이 하는 말 때문에 다들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어제 샤워를 하고는 나가려고 하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고리에는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게 신기해서 문고리를 계속 돌려도 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일단 우리 넷은 밖에서 동이 트는 걸 보고는 첫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생 눌려보지 못한 가위에 눌리기도 했고 찝찝한 기분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냉큼 송정으로 나갔습니다. 형이 잘 아는 횟집에 가서 맛있는 회에 소주를 기울이고 있는데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형에게
그때 겪은 일을 말해줬습니다. 재밌어하는 형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서빙하던 아줌마가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총각들 그 민박집에서 자고 온 거냐고 묻는 겁니다. 맞다고 했더니 마치 보따리를 풀어놓듯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그 민박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한 중년 불륜 커플이 그 민박집에서 묵었는데 일주일 정도를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는 돈을 다 지불하더래요. 그리고는 주인 아줌마한테 혹시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가져다 달라고 말하더랍니다. 굳이 화장실 열쇠가 필요할까 싶었지만 일단 달라고 하니 가져다 줬죠. 그리고는 아무런 탈 없이 일주일을 잘 생활했는데 사실 그때가 휴가철이라 그 방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상하게 남자만 그 방에서 나와 떠났는데 한참 있다가 방 청소를 하러 갔더니 화장실에 같이 온 여자가 죽어 있더랍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냄새가 진동을 했죠. 살인범은 같이 온 남자였는데 처음 3일 정도는 화장실에서 감금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그대로 방치를 해뒀던 거였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유독 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는데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분명 사람이 없는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일도 있었답니다. 특히 화장실 문이 잠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화장실 문의 잠금 장치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 방에서 묵은 사람들이 이 횟집에 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방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손님들이 많았답니다. 추가로 아줌마 말로는 민박집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방에는 연인끼리 온 손님은 절대 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으면서도 얼추 그간의 일이 맞춰졌습니다. 성수기에 말도 안 되게 싼 방이었고 다들 북새통이었지만 유독 그 방이 비어 있었던 게 당연했던 거였죠. 귀신은 없다고 믿었지만 그 일을 직접 겪고 나서부터는 어디 놀러 갈 때는 절대로 유독 싸거나 이상한 기분이 드는 곳은 최대한 멀리합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송정해수욕장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가봤을 법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운영했던 민박집은 대체로 빠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방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모든 싼 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상한 기분이 들거나 찝찝함이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곳이라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꼭 귀신을 봤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원래 그런 곳은 좋은 기운이 없어서 산 사람한테는 그리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다들 지친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달래실 것 같습니다. 부디 귀신 나오는 곳 말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